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4년 수능 B형 베토벤 교향곡이라는 예술 지문, 음악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문의 길이가 짧은데 내적 통일성이 어긋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상은 같아요. 같은 대상을 지문에서 쭉 이어서 전개해 나가는 건 맞는데 논점이 달라집니다. 즉 화제가 달라져요. 특히 논점, 화제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QA 구조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봐왔듯이 언급 순서가 지문의 재신 순서로 나오잖아요.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에서 언급 순서가 이 지문의 글의 방향성이 되거든요. 이런 거 좀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특히 뭐 인문지문, 예술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나가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재진술 또는 패러플레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좀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토벤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자, 화제가 나왔네요. 화제는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입니다. 자, 이 베토벤 교향곡이 왜 화제냐면 지금 필자가 걸작으로 평가된다고 명시했거든요. 이거는 필자도 그 의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는 베토벤 교향곡이 될 거고요. 자, 그 까닭은 그럼 이거 두 가지씩이네요. 그쵸? 먼저 결과 던지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건데 다만 결과와 설명이 무슨 구조예요? 원인과 결과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얘가 결과, 지금부터 그 까닭은 원인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음악 소재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음악 소재를 다채롭게 처리하는, 무엇요? 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왜 베토벤 교향곡이 걸작인지를. 자, 그러면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1번, 2번대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 1문단을 읽는 방향성이 됩니다. 얘가 방향성이 될 거예요. 자, 연주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함이라는 건 도미소를 한 번에 누르는 걸 우리가 으뜸함이라고 하고요. 그 도미소를 한 번 누르는 그 으뜸함을 펼쳤다는 거는 각각 눌렀다는 거예요. 도 누르고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누르고 솔 누르고 이렇게. 만약에 펼쳤다는 의미가 없이 그냥 으뜸하음을 이러면 도미소를 한 번에 누르는 걸 말하는 건데 펼쳤다는 건 각각 눌렀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음악 지문에서 보게 될 거거든요. 특히 화음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반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이런 내용들이 수특에서 매년 나와요. 수능 특가에서 매년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묶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뜸하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자, 이때 평범한 소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악의 소재인 거죠. 요렇게. 요게 재진술.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요? 그 평범한 소재를, 그쵸? 그 평범한 소재를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그러면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이 뭐예요? 지금 요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 요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변형 기법을 통해 무엇이 유지되냐면 통일성이 먼저 유지됩니다. 이렇게 통일성이 유지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겠다. 이때 다채롭게가 아까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 요 부분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게 탁월한 거죠. 이처럼 이제 정리해 주네요. 단순한 소재, 이때 단순한 소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평범한 소재, 재진술이죠. 에서 착상하여 이때 이가 뭐예요? 단순한 소재, 평범한 소재, 음악 소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이때 다양한 방식이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변주어 변형 기법, 즉 다채롭게 처리하는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가공함으로써 성취해낸 복잡성. 이렇게 다채롭게 처리하는 게 복잡성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성이라는 그런 탁월함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통일성과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자, 요 부분이 후대 작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 여기까지가 뭐예요? 걸작과 관련된 부분이죠. 걸작이니까 후대 작곡자들이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유례 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아까 영웅, 제3번 교향곡 영웅이 1시간 정도 연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때 그들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이때 그들은 당연히 후대 작곡가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될 거긴 한데, 이 지문이 PS 구조는 아니에요. PS 구조는 아니어서, 얘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되고, 베토벤 교향곡이 왜 걸작이냐? 결국 1번과 2번 때문에, 특히 1번과 2번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 통일성과 복잡성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베토벤 교향곡이 걸작이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를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Q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그러면 여기서 작품의 내적 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성과 복잡성이 되는 거죠. 그 내적 원리만이 베토벤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파토리로, 즉 여기서 19세기 중심의 레파토리, 걸작으로 자리매김했을까? Q의 구조네요. 그리고 당연히 answer는 아니다겠죠. 그쵸? 아니다겠죠. 그러면 앞에는 이제 내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문단이 내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고 2문단에서 A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외적 원리겠죠. 이제 이 지문은 외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이 걸작으로 평가되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적 원리가 있고 외적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논점이 달라졌어요. 같은 대상이 맞아요. 베토벤 교향곡이 걸작으로 평가된다. 같은 대상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1문단은 내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부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외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논점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Q의 구조니까 우리는 A를 찾아야 돼요. 답변을 찾아야겠죠. 자, 그때 그 답변이 이제 외적 원리가 되겠죠. 베토벤 신화가 이제 그 걸작으로 평가되는 거. 베토벤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19세기 초 음악사 중심으로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영혼을 들여다볼 필요 있다. 자, 그러면 이 암묵적 영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외적 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외적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베토벤 신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A 하기 위해 B 한다. 앞에가 목적, 뒤에가 수단. 자, 그것은 1800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의 청중의 음악관. 자, 첫 번째, 빈의 청중의 음악관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암묵적 염원이 들어있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빈이라는 건 오스트리아 수도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를 우리가 수도가 이제 빈인데, 이 빈은 독일어예요. 독일어고, 이 오스트리아 수도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비엔나 소세지 할 때 비엔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빈의 청중의 음악관에 암묵적 염원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 새로운 관점에도 암묵적 염원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의 담론이라는 건 이야기. 요 천재성 담론에도 암묵적 염원이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1번, 2번, 3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외적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니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이해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새로운 청중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빈의 청중의 음악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문단에서 지금 독일 비평가, 당시 비평가들, 요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이 나올 거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천재성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이야기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급 순서가 제시 순서구나 라는 걸 좀 이해가 되면요, 글을 읽을 때 좀 편해집니다. 편해지니까 이런 거는 항상 몸에 계속 체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새로운 청중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청중의 기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자, 그러면 VS네요. 순수 기약을 향해 열려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생각할 수 있죠. 대칭성 추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빈의 새로운 청중의 기는 순수 기약을 향해 열려 있는데 유럽의 다른 지역의 청중에는 무엇이 열려 있지 않다? 순수 기약이 열려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청중들은 순수 기약을 중시했다면 유럽의 다른 지역, 즉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다른 유럽 지역들은 순수 기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대칭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순수 기약을 설명합니다. 순수 기약이란 정의 나오네요. 정보를 이제 우리한테 뿌리는 거죠. 순수 기약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순수 기약이라는 건.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중요시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 뭐 가사라든가 뭐 가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지 않는 거죠. 당시 청중은 언어가 자, 순수 기약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인, 자, 뒤에가 결과네요.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적,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의 외적 단서는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어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 원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원했다. 1번 뭐란 거예요? 뭐예요? 염원인 거죠. 암묵적 염원이 지금 빈의 청중의 음악관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자, 요 부분이 결국 그 빈의 청중의 음악관이 되겠네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음악 그 자체. 자, 여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는 앞에 말했듯이 언어가 순수하게 주는 의미를 담기 부족하다. 요 얘기죠. 요 말이 언어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또한 당시 비평가들, 이때 비평가들은 누구 비평가들이에요? 독일 비평가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독일 비평가들. 자, 이 독일 비평가들은 음악을 암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원했다가 뭐예요? 암묵적 염원. 자, 이렇게 암묵적 염원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는 그러니까 암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음악을 정세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은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그러면 지금은 이 독일 비평가들은 정서의 촉발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 음악이라는 거는 정서 촉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겠죠. 왜 음악을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슐레게는 모든 순수 기약이 철학이에요. 철학으로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철학이랑 진리는
정서 촉발이 아니죠. 그쵸? 이건 뭐예요? 이해를 해야 할 대상이죠. 그쵸?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이 될 겁니다. 요런 의미예요. 요컨대 정리해 주네요. 당시의 빈 청중가, 오스트리아 청중가, 독일 음악 비평가들은, 그러면 여기서 당시의 빈 청중이 아까 1번이었죠. 빈의 청중의 음악가. 그 다음에 2번 독일 음악의 비평가들. 요게 아까 두 번째 2번이었습니다. 그쵸? 독일 비평가 새로운 갔죠? 2번. 자, 요 1번과 2번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요컨대에서 정리해주고 있다. 그쵸? 이렇게 요컨대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토벤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고 여겼다. 결국 1번과 2번을 통해서 베토벤 교향곡은 무엇이다? 순수 기악의 정수다. 요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천재성 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 천재성 담론은 순수 기악의 정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요 1번하고 2번은 유사점이 있어서 요컨대로 묶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국 순수기하의 정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천재성 담론은 순수기하의 정수와 관련이 없겠죠. 만약에 이게 천재성 담론이 순수기하의 정수가 관련성이 있다면 여기서 묶지 않고 뒤에서 묶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재성 얘기하고 나서 묶어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천재성 담론은 순수 기하의 정수와 관련성이 없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천재성 담론하고 순수 기하이랑 묶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선택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범주 오류입니다. 잘못된 범주예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많이 경험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자, 베토벤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뭐예요? 암묵적 염원이죠. 그러니까 암묵적 염원이 1번, 2번, 3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그냥 단순하게 작곡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통을 찾는 거예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 요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의 정의라는 거죠.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이전의 교향곡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하면서도, 그럼 플러스죠. 받아들이면서 플러스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이어진다. 여기서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게 뭐예요?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이것도 당연히 재진술입니다. 재진술이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그래서 걸작이 되었다. 그래서 후대 작곡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요 지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럼 같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이게 아까 암묵적 염원이었죠. 암묵적 염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베토벤 교향곡에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이게 1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점이었죠. 다만 해결책은 이 지문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3번.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복잡성. 이게 베토벤 교향곡이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였죠. 단순한 모티브를
여기 때 단순한 모티프가 앞에서 말했던 뭐가 됩니까? 요거 음악 소재. 음악 소재면서 평범한 소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평범한 소재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베토벤 교향곡은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 이 변주와 변형 기법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복잡성이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통일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잡성이 있었는데 이 복잡성과 관련된 겁니다.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준다. 이때 다양성이 뭐예요? 복잡성. 이렇게 선택지에서 재진술을 한 겁니다. 그죠? 패러플레이징을 또 해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다양한 요걸로 잡을 수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적절한 선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5번 되겠네요. 자, 베토벤 천재성은 기족의 음악적 간섭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포함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그쵸?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 아니에요. 원래부터 교향곡은 있었습니다. 그쵸? 있었기 때문에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향곡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교향곡은 기존에 있었던 거네요. 따라서 앞부분도 잘못됐고 뒷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정답 5번. 자, 29번. 기억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자, 기억이 뭐냐면 새로운 청중. 1번이었죠. 그쵸? 자, 앞에서 우리가 암묵적 요문은 세 가지. 암묵적 요문이 들어있는 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빈의 청중의 음악관, 두 번째가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세 번째가 천재성 담론.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1번이에요. 그죠? 기억이니까요. 자,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아니죠. 잘못됐네요. 자, 아까 여기 보면 음악의 정수,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 인간의 정서가 여기 나와요. 정서의 촉발자.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의 촉발자로 본 것은 이전 시대고 이 베토벤 교향곡을 평가하는 당시 독일 비평가들은 능동적 이해할 대상으로 봤지 정서의 촉발자로 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순환시킨다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풀어도 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걸 찾았겠지만 이렇게 풀면 잘못 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정서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2번인 거죠. 그쵸? 요 부분이에요. 2번. 그러니까 얘는 뭐다? 범주 오류입니다. 범주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1번이요. 인간의 정서가 나오지 않고 그냥 요 지문에서 제시하는 능동적으로 이해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선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1번은 틀린 선지가 돼야 됩니다. 왜? 범주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기억의 관점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범주 오류 이런 거는 잘 잡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2번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이거도 정서 촉발자 하니까 2번 틀린 애가 아니라 얘도 범주 오류입니다. 똑같이 범주가 잘못됐고요. 3번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이러면 안 되죠.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청중의 기는요. 언어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쵸? 왜? 언어는 의미를 담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4번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 재진술입니다. 지금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음악 그 자체. 즉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쵸? 기억 관점에서 시대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범주가 잘못됐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30번.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올려라. 자, 보기에서 로시니가 나와요. 자, 로시니는 여러분들 지문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30번은 다른 사례 적용입니다. 다른 사례를, 그러니까 다른 정보를 보기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기와 윗글을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보기와 윗글을 이해해라. 공차 찾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줘야겠네요. 자,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공통점. 같은 시대에 살았네요. 공통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앞에 베토벤은 뭐예요? 교향곡 작곡가. 로시는 오페라 작곡가. 그럼 얘가 차이점이죠. 차이점 1번.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과는 달리 vs 자,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러니까 이게 빈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이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자, 당대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타당은, 자, 스타당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타당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과는 달리, 그러면 vs, 그러면 스타당 입장에서는 이거죠. 베토벤의 교향곡은 어떻다? 현학적이다. 하지만 로시니의 음악은 현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차이점 두 번째.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했다는 이유로. 이게 차이점 2번이에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로시니는 현학적인 음악이 아니면서 동시에 유려한 가닥에 능했다. 하지만 베토벤은 현학적인 음악이면서 동시에 유려한 가닥에 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유를 들어서 이때 그가 누구예요? 로시니죠.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합니다. 누가요? 스타당이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슈레겐은 여기 나오죠. 슈레겔과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었는데 호프만, 이렇게 2명. 자, 슈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 정수를 보여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이게 진영 나누는 건데 쉽게 말해서 편먹기예요. 슈레겔과 호프만은 누구 편? 베토벤 편. 스타당은 누구 편? 로시니 편입니다. 그러면 슈레겔은 누구 편? 베토벤 편이니까 로시니를 비판하겠죠. 그렇죠? 로시니를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베토벤을 로시니보다 높이 평가했다. 이런 의미이니까 적절한 선지네요.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 호프만은 누구 편이었어요? 베토벤 편이었죠. 호프만은 당시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유했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다. 그러면 안 되죠. 왜? 호프만은 베토벤 편이니까요. 자, 3번. 음악을 알매 방식으로 보는 관점. 자, 알매 방식으로 보는 관점이 뭐예요? 아까 능동적 이해. 능동적 이해는 2번 독일 비평가입니다. 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자, 알매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 바뀌었네요. 그쵸? 독일 비평가는 교향곡을 오페라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할 겁니다. 그쵸?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스타당은 누구 편? 로시니 편이죠. 그죠? 스타당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랐다. 이러면 안 되죠. 로시니가 베토벤에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랐다 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스타당은 지금 베토벤을 비판하고 로시니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했으니까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점은 뭐냐면 동시대인이에요. 둘 다. 이 공통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형을 따랐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지금 로시니가 베토벤의
후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4번은 적절하지 선지가 아닙니다. 따름으로써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세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얘는 2번. 독일 비평가와 관련된 얘기죠. 즉, 앞에서 2번 선지에서, 3번 선지에 봤던 알매 방식으로 보는 관점. 요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거는 미스 매칭이네요. 매칭이 잘못됐어요. 능동적 이해의 대상, 능동적 이해는 누구랑 매칭이 돼야 된다? 베토벤과 매칭이 돼야 되지 로신이랑 매칭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 또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2014년 수능 B형 베토벤 교향곡 지문이랑 관련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